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조수영입니다. 2016 연구 역량 강화 교육 4월의 교육으로는 이제 처음 의학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만 골라 준비했습니다. ICMJ2 가이드부터 APC 지원까지 도서관을 200% 활용하는 의학 논문 작성의 A to G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할 내용은 논문 작성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인 의학 논문 작성의 국제 표준이죠. ICMJ2 최신판 기준으로 이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저자와 기여자의 차이,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규정에 대한 권고안과 실제 출판사의 최신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해 충돌 및 윤리를 포함한 출판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 원고 작성 시에 필요한 보고 지침, 그리고 투고 규정, 원고의 종류 및 구성, 대표적인 참고 문헌 스타일, 키워드 선정과 아이센티케이트 유사도 검사까지 알려드리고, 이후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는 출판 시에 알아야 할 내용인 출판 용어, 그리고 OA와 APC, 그리고 저작권의 이해, 그리고 투고 저널 선정하는 방법, 또 의심 학술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 전 과정에서 의학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ICMJ 권고안이란 무엇일까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즉 ICMJ2에서 발표하는 의학 논문 작성을 위한 권고안으로 올해 2026년 1월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이제 링크를 아래 걸어놨고요. 이 권고안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판이 이제 한국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즉 함재에서 주관해서 한글 번역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거는 지금 최신판이 202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ICMJ 권고안의 목적과 역할은 이제 의학 연구의 수행, 보고, 편집, 출판 과정에서 모범 사례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1978년 원고, 투고, 통일 양식에서 시작이 됐고 2013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이슈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정 중입니다. 대부분의 의학 저널들이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고요. 이는 각 저널의 투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핵심적인 것만 오늘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저자 자격의 네 가지 기준과 이해관계, 그리고 출판상의 문제들, 윤리 기준을 포함해서, 그리고 원고 준비, 투고 규정,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챕터가 인공지능 지원 기술인데 출판에서의 인공지능 AI의 사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안 2의 A 부분에 있는 이제 저자와 기여자의 이제 관계,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면 저자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에 대한 공로, 연구와 결과에 대한 책임,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정한 연구 협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저자의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연구의 기획,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또는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을 하거나 또 두 번째로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의 비평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판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연구의 정확성, 무결성, 연구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에 동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저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그 외의 연구자는 기여자로서 감사의 글에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확보만 한 경우, 그리고 연구 그룹 감독을 한 경우나 행정 지원이나 글쓰기 지원, 기술 편집, 언어 교정, 글쓰기에 사용된 AI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컨트리뷰션에 정확하게 누구는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고 라고 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AI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유령 저자나 명예 저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만든 논문에 연구자 이름이 도용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쓴 논문이 아닌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25년에 이런 이제 AI 관련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분쟁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러한 저자의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출판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가보시면 원본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권고안에서 말하는 AI 규정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마지막 챕터가 V 챕터인데 5번째 챕터인데 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 출판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은 저자와 리뷰어, 편집자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저자가 AI 기술 예를 들어 LLM이나 챗봇, 이미지 생성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커버레터와 본문의 적절한 부분에 모두에 공개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보조 시에는 감사익을 아크날지먼트에 기술하고요. 데이터 수집 분석에 사용했으면 방법에 기술을 하는데 사용한 AI 도구, 버전,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프롬프트로 질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는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요. 최종 책임, 제출 자료, 인용된 참고 문헌, 이미지의 표절 여부, 출처 표시까지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AI 환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뷰어의 경우에도 원고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할 때 AI 기술의 이 원고의 업로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AI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학술지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편집자의 역할에서는 저자가 내용 생성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는 이 모든 AI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편집자, 리뷰어, 저자는 투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AI 사용 시에 감사의 글의 기술한 예시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GPT가 이런 언어를 원고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이제 영어의 사용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클리어하게 리프레이징 한 것을 한 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저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고 방법에 기술된 예시는 이제 링크를 가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고요. LLM GPT-4를 사용했고 버전은 2024년 날짜까지 기재를 하고 오픈 AI에서 개발됐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각 출판사에서는 AI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엘스비어에서는 이제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각 출판사의 규정을 이걸 한번 보면 올해 4월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엘스비어의 저널 하나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AI를 사용했다면 참고 문헌 목록 앞부분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서 이에 대해 기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섹션명이 나와 있고 기술 내용은 이제 명확하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도구명,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걸 반드시 넣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단 이 지침은 문법이나 철자, 참고 문헌을 점검하는 기본적인 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엘스비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해요. 도구를 사용하면 메소드 섹션 또는 별도의 디스클로저 문구나 이제 아크놀리지먼트 섹션에 대해 여기에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저널 오브 페리오던탈 리서치에서는 이제 AI 탐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모든 투고 논문에 AI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되어 있고요. 사용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라고 이렇게 적어라 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거 네이처, BMC는 그 산하기 때문에 이 둘은 다 동일한 이제 규정을 이용하고요. AI 도구를 사용했으면 이것도 또한 메소드 섹션에 기술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철자의 이런 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ICMJ 규정에 따라서 사실 이 권고안에 따라서 도구 사용 시 메소드 또는 이제 acknowledgement 기술을 하는데 이거와 달리, 이제 권고안과 달리 단순 문법 철자 등의 교정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같은 출판사라도 각 저널마다 규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엘세비어에 했던 것처럼 별도의 섹션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엘세비어의 모든 저널들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널들이 있으니까 각각 투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논문 작성 지원을 할 때는 이제 AI 규정도 이제 추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LWW 같은 경우에도 논문 작성, 뭐 원고의 논문의 이미지 또는 그래픽 요소 제작,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했으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메소드에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픽까지 됐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AI 규정에 대한 거는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은 못하고 다음 달에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BMJ 같은 경우도 이제 acknowledgement나 contributor의 AI 사용에 대해 기술하고 그리고 연구 과정에 사용됐다면 메소드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출판사의 정규 그 AI 규정을 이제 들어가서 직접 좀 해석을 해봤고요. 하단에 보시면 출판사별 AI 규정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영문 교정 지원 업체 이제 이나고에서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링크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해서 출판사별로 예를 들어서 카고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얼라우드 되고 꼭 뭐 필요하고 리뷰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해충돌 규정에 대해서 이제 권고안 2의 B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COI 규정은 의미는 이제 연구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연구의 판단, 해석,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모든 관계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저자뿐만 아니라 편집자, 리뷰어, 저널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COI가 있는 게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 어떤 이제 연구기관이 비만의 원인 운동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코카콜라가 연구를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논란으로 결국 이제 연구기관이 해체가 된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명확하게 우리가 이 연구를 이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용관계나 자문활동, 주식 보유, 특허권이나 연구비, 강연료 등을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비재정적인 이해 충돌은 사적인 이해 관계나 뭐 개인 관계나 학문적 경쟁 또는 신념. 예를 들어서 특정 치료법을 강하게 지지하는 연구자나 경쟁 연구팀의 연구 결과 평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공개 방법은 이제 ICMJ에서 공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이제 21년 2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번역본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한글로도 있습니다. 링크를 가보시면 되고 공개 내용은 저자의 이해관계와 활동, 연구비 대상자를 명시하고 이런 투구와 관련한 간섭이나 제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구 전후에 접근 가능했던 자료의 범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서술하는 예시는 이건 이제 원고에다가 이게 적는 부분인데 뭐 A에 의해서 펀드를 받았다, 뭐 B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또 디클레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저널에서는 이제 이 COI를 서술하는 파일, 이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투고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학 논문 출판상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권고안 이제 3의 A부터 D까지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논문을 냈는데 의도하지 않은 오류, 어니스트 에러를 발견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정정 기사, 커렉션을 게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인용했을 때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인용을 해야 되고요. 학문적 논쟁이나 과학 연구 방법의 진화 같은 이런 사안들은 레터 투 에디터나 커레스폰던스에 내도록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류가 심각하다면 논문 철회가 필요하겠죠. 리트렉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리프린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나오죠. 피어 리뷰 전 저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 직접 게시한 학술 원고입니다. 이래서 이 장을 통해서 연구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요 저장소는 이제 링크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매드 아카이브가 의학, 임상, 보건 분야, 그리고 바이오 아카이브는 생물학 분야, 그냥 아카이브는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공학 등인데 요즘에 이제 융합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아카이브의 자료들도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린트 원고를 학술지에 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고하는 학술지에 해당 프리프린트의 링크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식 출판이 돼서 후속 버전, 정식으로 DOI가 나왔으면 이거를 또한 안내하는 것도 저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어 리뷰된 중간 버전의 공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프린트랑 정식 논문의 이제 각각 다른 DOI는 두 개의 논문으로 인식되어서 피인용 횟수가 별도로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프린트를 내 논문에 인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참고 문헌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리프린트임을 밝혀야 하고요. 예시는 제목 뒤에 프리프린트하고 포스트된 날짜, DOI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널에 따라서 프리프린트 인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드시 투구 규정의 레퍼런스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논문 철회 감시 사이트 리트렉션 워치라고 철회 소식을 메일링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걸어두었고 창립자는 이제 2010년에 의사 겸 의학 저널리스트, 과학 저널리스트 2명이 생각보다 철회 사건이 많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창립한 계기는 미국의 저명한 마취과 의사가 이제 2009년에 조사 결과 이 21개 연구 데이터가 조작이 됐고 실제 환자 데이터도 없으며 20편 이상 이제 그래서 논문이 철회가 됐고 결국에 면허까지 박탈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임상 연구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이제 원본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 감시 사이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이제 이 철회 사건 추적, 이유 분석하고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학술 출판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리트렉션은 과학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라는 기치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5만 건 이상 철회가 됐는데 문제는 이 철회된 논문들이 계속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2년에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렇게 철회된 논문이 있으면 사실 엔드노트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들어오거나 인용을 했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연구 부정행위 FFP라고 하죠. 데이터 조작, 위조 표절. 이거는 이미지 조작과 이해 충돌에 대한 미공개, 임상시험 결과의 의도적인 미공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 투고는 이제 동일한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복 사전, 중복 및 사전 출판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논문을 명확한 이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자는 커버레트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논문을 편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중복 출판 제외 대상은 학회 초록이나 포스터, 프리프린트, 규제기관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 등입니다. 영국 출판윤리위원회 COPE에는 이제 이런 출판 윤리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2차 출판의 조건이 있는데 2차 출판의 편집인은 이제 1차 원본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이 두 학술지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출판 간격, 상이한 독자층, 충실한 1차 자료의 자료와 해석 및 인용이 필요하고요. 그 2차 출판인을 표현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출판이나 요약, 완역, 요약 번역 등 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좀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와일리에서 출판 윤리에 대한 팁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11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확인해서 출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좀 봤는데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페이퍼밀이라고 금전적 이익을 얻고 논문을 써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AY와 이제 페이퍼밀이 만나서 논문 대량 생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술지에서 수백 편의 논문이 처리가 되었고 AI 생성 이미지나 데이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논문이 네이처에 이제 23년에 발표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와일리가 인수를 했는데 흰다위에서 대량 논문 철회 사건이 또 발생을 했죠. 이제 8,000편 이상 됐는데 이런 거의 문제는 특별호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호는 이제 게스트 편집자를 자꾸 초청을 해서 하는 건데 특별한 리뷰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논문 작성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쭉 가장 많은 내용이었어요.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원고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침은 이제 리포팅 가이드라인인데 보건 연구 문헌의 신뢰성을 위한 국제 표준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이거는 논문 작성 단계가 아닌 연구 설계 단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퀘이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의학 연구의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입니다. 600개 이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다운이 가능한데 이거는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퀘이터는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699건의 리포팅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서치 리포팅 가이드라인 하면은 스터디 같은 거 이제 뭐 실험 연구다 하면 이렇게 하고 연구 분야 클릭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한국어 번역본 링크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이 컨설트라고 해서 임상시험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이고요. 25년 버전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스트로브는 관찰 연구할 때 코호트나 케이스 컨트롤 이런 연구를 할 때 명확화를 위한 제 체크리스트이고 프리즈마는 SR 또 메타 분석의 보고를 할 때 표준화를 위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스타드는 진단 검사 정확도, 평가, 연구 논문, 보고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스 리포트의 경우는 케어라고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간호 쪽은 그리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무작위 중재 연구 보고 지침이 따로 있어요. 트렌드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간호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라든지 병동 감염 관리 인터벤션 등뭐 이런 것들은 이 보고 지침을 쓰고 질적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인터뷰 스터디나 포커스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은 코레큐라고 해서 이런 보고 지침을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산대를 보니까 그 임상간호 연구 쪽에 이제 가이드라인 많이 쓰시는 5종을 다운로드 받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고 규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JKMS 같은 경우에 상단에 보시면 뭐 레퍼런스 스타일이나 워드 템플릿 같은 다양한 양식들이 COI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판하는 원고 종류는 이렇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윤리적인 사항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서식 같은 경우에 우리는 ICMJ 2025를 따른다. 돼 있고 임상 시험인 경우에 이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하는데 이 ICMJ에 진술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스크립트 체크리스트는 이제 원고 종류에 따른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저널들에서 AI 규정이 보통은 잘 없던데 이거는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가됐더라고요. 원고 작성 시에 사용했다면 커버레터 원고 모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AI 사용이 적절히 공개되지 않았다면 리뷰 거부 또는 철회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 종류 및 구성을 좀 간략히 이제 빠르게 보고 넘어가게 갈게요. 이 원고 종류는 원저가 제일 가장 많죠. 그래서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앤 디스커션, 임라드 구조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설, 리뷰 아티클은 기존에 발표된 문헌들을 종합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지식 수준을 정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이제 전문가가 기술한 거고, SR,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는 엄격한 기준으로 문헌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종종 메타 분석을 동반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증례 보고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발견된 희귀한 질환이나 새로운 치료법 등에 대한 보고로 이제 케이스 시리즈는 여러 환자 사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진료 지침은 가이드라인은 전문 학회가 제시하는 진료 권고안이죠. 그래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실제 임상 진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브리프 커뮤니케이션은 단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원저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이지만 내용이 압축적이거나 예비 연구 성격이 강할 때 작성을 하고요. 중요한 발견을 빠르게 공유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에디토리얼은 이제 학술지 편집인이나 위촉된 전문가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특정 호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해설 또는 뭐 연구 의미를 평가할 때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자 편지 같은 경우는 출판된 논문에 대한 학술적 의견이나 비평하는 짧은 글입니다.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뭐 그런 추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의 비평이나 제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단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투고 규정에 자세하게 이런 원고 준비에 대해서 preparation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워드 사용하고요. 간혹 레터가 있지만 보통은 A4 많이 사용합니다. 그 타임즈 뉴 로만의 10에서 12포인트의 줄 간격 2배, 페이지 번호나 줄 번호 사용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명확히 투고 규정에 나와 있고요. 시작 위치도 타이틀 페이지인지 뭐 초록부터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도 뭐 사소한 사항이지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커버레터는 일반적으로 교신 저자가 작성을 하고요. 이해관계 기술, 뭐 중복 투고가 아님을 명시하고 이제 논문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읽기 쉽게 기술하면 됩니다. 원고 종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원고 종류에 따라서 각각 본문의 단어 수나 레퍼런스 수, 표와 그림의 개수 제한 사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타이틀 페이지는 이제 축약 제목의 글자 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제일 저자를 가장 먼저 기재하고 교신 저자는 가장 마지막에 기재합니다. 모든 저자의 오키드를 권고하는 추세예요. 저희 우리 이름이 너무나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오키드를 만들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고 중에 기재가 필요할 수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원고 종류에 따라 초록의 구성이 다를 수 있고 키워드는 보통 초록 밑에 들어가는데 메쉬로 작성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들 기술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본문은 임라드가 일반적이고 감사의 글에는 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나 저자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을 때 출판 전에 동의를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고 참고 문헌은 보통 대표적으로 밴쿠버 AMA, APA 양식을 저널에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엔드노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쉽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표는 한 페이지에 하나, 표가 언급된 순서대로 위치를 하고요. 일부 저널은 별도 파일로 제출합니다. 이미 출판된 적이 있는 표나 이미지 인용 시에 허락 또는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는 레전드만 원고 하단에 언급된 순서대로 기술하고요. 이미지 자체는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하는데 간혹가다 처음 투고할 때는 원고 안에 넣어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플리먼트는 이제 본문에 넣기엔 길거나 세부적인 데이터를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제공하고요. 본문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학학술지의 대표적인 참고문헌 스타일이 어떤 건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각 투고 규정이 이제 기술 형식이 본문 내 인용 및 참고문헌 기술 형식이 저장이 이제 기술 형식 규정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밴쿠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널에서 최신 아티클이랑 투고 규정에
이제 이런 형식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에 이제 이런 스타일 파일을 제작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투구 규정에 따른 스타일 하나, 커런트한 거 하나, 그래서 두 개씩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것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 파일이 없으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쿠버 스타일을 보시면 NLM 양식이랑 비슷해요. 1978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회의를 열어서 통일된 논문 투고 양식을 지정을 하면서 탄생을 했고, 바로 이 그룹이 ICMJ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헌 작성 시에 NLM의 사이팅 메디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인용 부호는 다양합니다. 괄호, 곽괄호, 위첨자 모두 다 쓰고요. 인용순 정렬, 전월명은 NLM 약어명을 쓰고 대표 전월은 이 정도 있고요. AMA는 밴쿠버 스타일 기반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차이점은 그냥 위첨자로 씁니다. 본문 내 인용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부 쓸 때 콜론이나 세미콜론의 경우는 앞에 위치하고 보통 구두점은 뒤에 위치를 한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굉장히 상반된 스타일로 APA 스타일이 있죠. 이거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본문의 저자, 연도 형식으로 인용을 하고, 레퍼런스는 인용 순이 아니라 이제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소팅이 돼요. 그리고 전월명은 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부호가 뭐 2명일 때는 and를, 뭐 3명 이상일 때는 에다를 붙이고, 이런 기술,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타일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즘에 그리고 와일리 같은 경우는 시카고 스타일로 많이 변경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투구 규정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2개씩 올려놓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키워드는 이제 저자가 키워드를 설정을 했다면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후에 해보시고, 저는 퀘스처네어를 검색을 했더니 Surveys and Questionnaires 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구를 이제 개념적 정의를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맞다면, 내가 의도하는 바가 맞다면 이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Surveys and Questionnaires 를 쓰시면 되고, 이제 하단에 트리에 가보면 이 용어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용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메시어가 아니다, 엔트리 텀도 없다 하시면 메시 온 디맨드라는 곳에서 초록을 입력하신 다음에 추천되는 메시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 논문과 유사한 저널이 어떤 메시로 색인되었는지를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NLM 메쉬 홈페이지를 가면 메쉬온 디맨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빈 화면에 초록을 입력하고 서치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이제 추천되는 메쉬 텀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니까 반드시 이 개념적 정의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저자가 맞는 키워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유사한 논문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MID 클릭하시고 이제 논문으로 가서 이 논문이 어떤 워드로 색인이 되었는지 참고해서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거는 아이센티케이트고요. 이거는 이제 투고 전에 표절 예방을 위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출판사에서 논문 심사 시 에디터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접속을 해서 개인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원고 업로드해서 결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원고는 검사만 되고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만 검색이 되는 거고요. 크롬을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검사 소스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계정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드리면 그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관 신청 시에는 기관 메일을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1000건 이제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데 1000건 초과 시에는 조기 이용 제한이 될 수 있고요. 개인별로는 연간 30건 이내라고 저희가 제한을 두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좀 남았다면 연말에 저희가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를 표절로 보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몇 퍼센트가 나왔으면 직접 이제 해당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건 내가 쓴 게 맞다, 아니다 판단하셔서 수정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논문을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부터는 출판 시에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판 용어의 이해부터 프리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카이브 시에 DOI가 부여되고 저자가 직접 공개를 하는 원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이후에 이제 투고를 했고 수락이 되었을 때 저자 수락 원고를 As Accepted Manuscript라고 해서 AAM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피어 리뷰 이후에 수정이 반영된 최종 원고고 출판사 편집 및 조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기관 리포지토리의 업로드가 허용이 되고요. 그린 OA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라인 선출판이라고 얼리 뷰라고 해서 온라인에 먼저 공개된 논문이고요. 아직 번호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DOA가 존재하고 인용도 가능합니다. 출판사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의 이제 용어가 다 달라서 모두 다 같은 개념인데요. 온라인 퍼스트나 아티클 인프레스, 어드밴스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이고 펀미드에서는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 EPUB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출판사가 조판 후에 저자가 최종 오탈자 교정하는 단계는 프루프라고 해서 교정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출판본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버전 오브 레코드에서 VO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와일리에서 이거는 이제 저자를 위한 용어들 이 링크를 가시면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엠바고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자 수락 원고 AAM에 리포지터리 공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고 즉 논문 출판 12개월 이후에 이제 리포지터리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로 도서관에서 저희가 저널을 구독할 때도 엠바고 기간이 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픈 액세스 많이 이제 요즘에 저작물 유통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오픈 액세스는 학술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읽고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다이아몬드 OA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APC 없이 APC는 이제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제 논문 게재료라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거 없이 저자와 독자에게 모두 무료로 오픈하는 저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보통 학회나 대학 부설 연구소,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하는 저널이죠. 전통적인 저널의 이제 방법은 구독자가 돈을 내고 하는 거지만 OA를 위해서는 개인 이제 저자가 돈을 지불을 하고 오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 OA는 저자가 학술지에 이 논문 게재료 APC를 지불하고 출판 즉시 이제 무료로 공개하는 거고요. 그린 OA는 아까 말씀드린 심사 완료본을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개인 홈페이지에 직접 아카이빙해서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웨이는 원래는 유료 구독 기반인데 저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논문만 OA로 전환해주는 방식이어서 하이브리드가 사실 좀 많긴 합니다. 이 OA 저널은 DOAJ나 OASPA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오픈 액세스 저널 목록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고요. 출판 윤리나 출판 정책을 이제 이 두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A는 사실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으니까 인용 지수를 높이는데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저자가 부담해야 하는 APC 비용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데 이 Article Processing Charge라는 APC는 정상적인 경우에 투고 규정의 비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OA로 출판하기 위해 저자가 출판사에 지불하는 논문 출판 비용이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APC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품목은 해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출판사에 따라서 올해 기준 뭐 ASM 있고요. 지원 대상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책임 교신 저자입니다. 케임브리지도 있고요. PNAS도 있는데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 소속 아닌 이제 아산병원 소속도 추가가 됐어요. 1200쪽이고 1년간 총 43건에 대해서 전액 면제라 선착순이에요. 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에 지원 저널, 지원 규모, 기간, 뭐 이 리서치 아티클만 지원이다. 지원 논문도 있고, 그래서 요 신청 방법도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구독 저널과 오픈 액세스 저널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비용은 이제 독자, 도서관이 구독료를 내고 이제 구독권이 있는 사람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저작권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전통적인 구독 저널이라면 OA 저널인 경우는 저자가 구독료를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이 되어 있고 따라서 라이선스가 달라요. 출판사의 규정에 따른 거는 구독 전원이라면 CC 바잉 같은 이제 출처만 밝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OA 저널은 라이선스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CC 라이선스 이야기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저작자 표시, 네, 달러 X는 이제 비영리, non commercial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에 이 네 가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CC 바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저작자 표기만 하면 상업적 이용, 복사, 수정, 배포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CC by NC는 이제 저작자 표기 and 상업적인 목적의 이용 금지다. 학술적 인용은 가능하다. 학술적 인용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OA 출판 시에 이제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서 CC 바이인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CC 바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에 따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에 따른 인용 표기 방법은 만약에 이제 OA 출판사일 경우에 허락은 필요가 없는데 출처는 명확히 표기해야 하죠. 근데 OA 출판사가 아닐 경우 이제 퍼미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판사 사이트 링크, 라이트 링크를 통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임상시험 2019년 이후에 등록할 때 자료 공유 계획이 필수죠. 그래서 공유 선언문이 ICMJ에서 있으니까 네, 클릭하시면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중 게재, 본인이 이전에 썼던 문장이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저작권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투고 저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투고저널 추천 사이트 활용하기 가시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놨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S2 저널과 이제 WS, 요구 사이언스 이 두 가지를 한번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S2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널 지표들, JCR이나 사이스코어, KCI 등 저널 지표를 모두 통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코프스는 구독하지 않는 팁인데 사이트 스코어를 이 페이지에서 이 저널, S2 저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고 저널 선정을 하기 위한 이 사이트를 보시면 S2 저널에 들어가서 연구자의 저널 선택 서비스 들어가셔서 투고 저널 범위를 메디컬 온리로 이제 설정하시고 타이틀 키워드 앱스트랙트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나와요. 그래서 스코어 순으로 정렬도 가능하고 SCI 2만 보기 선택도 가능해서 스코어 적합도로 쭉 표기가 되고 더 좋은 거는 다운로드하면 엑셀로 결과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리베이트에서 웹오브 사이언스의 출판사죠. 이거는 이제 웹오브 사이언스 인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매치 매뉴스크립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의과대학 소속 교직원 및 학생만 이제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한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SCT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왼쪽 필터에서 SCIE만 선택할 수 있고 매치 스코어 상위 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를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냥 저의 방법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S2 저널에서 검색을 해서 엑셀 파일로 반출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클리리베이트나 뭐 또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두고 그런 사이트를 많이 이제 하니까 거기서 검색을 하시고 이제 이 둘의 저널의 이제 저널명의 중복을 확인을 하는 거죠. 둘 다에서 나오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엑셀 저널명 열 앞에 새로운 열 추가해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저널명을 한 건씩 입력을 하고 그리고 상단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중복값 선택을 하시면 이제 색상이 칠해진 중복 저널명을 확인을 하고 두 결과의 저널을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도 이제 추가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 정리된 저널을 각각 이제 세이프 검토 결과를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전 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심 학술 출판에 대응해서 국내 이제 연구자들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 확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검색을 하시고 이 세이프 검토 결과가 있으면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심되는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서브미션에서 출판의 기간이 너무 짧다. 뭐 APC 관련 정보 기재가 안 됐다. 안 됐으면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벨즈 리스트나 노르웨이 뭐 레벨 X 등 아이콘이 있는 학술지도 부실 학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별로 확인을 하고 그 각각 홈페이지에서 저널의 에임과 스코프, 뭐 독자층이나 뭐 내가 작성한 논문용 출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고 저널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탈적 학술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약탈적 학술지는 뭐냐면 거짓된 정보로 연구자를 유혹하고 이제 피어 리뷰 과정을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APC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학술지들인데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별 방법이 이메일로 투고를 강하게 권유하고요. 고민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는 논문 투고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요청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짧은 피어 리뷰 기간, 그래서 낮은 논문 품질, 명확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APC를. 그리고 투고 시스템도 명확한 게 아니라 구글 폼이나 이메일 제출 등을 요구하고요. ADTR 보드가 이제 실제 연구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덱싱도 가짜라서 등재가 되었는지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학술지의 목적이나 주제 범위가 모호하고요. 그리고 주제에 맞지 않는 논문도 출판을 해요. 그리고 유명 저널과 매우 비슷한 이름으로 혼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이프 이 링크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술지의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색인 여부 확인하고요. 피어 리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투고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에디토리얼 보드도 어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APC가 명확히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아래 사이트들 이제 벨즈 리스트는 이제 사서가 콜로라도 덴버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서가 이제 프레데토리 저널 개념을 학계에 처음 알린 목록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료가 되었는데 계속 이제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벨즈 리스트 또는 DOAJ 그리고 띵크체크 서브미트는 연구자가 투고 전에 학술지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돕는 국제 출판 윤리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체크리스트를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WAME라고 해서 세계의학 편집인 협의회에서도 이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링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런 정보원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25년에 또 이제 약탈적 학술지와 AI 도구의 결합이 연구자에게 미치는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논문이 컨퍼런스 페이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이제 논문 작성 전 과정에서 저희 도서관을 100%, 200%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 좀 해봤어요. 이 논문 작성의 전 과정에서 선행연구조사, 설계, 문헌 수집하실 때 저희가 주제 검색, SDI, 체계적 문헌 검색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시에는 원문 제공, 또 희망도서 신청, 논문 집필하실 때는 논문 작성 지원, 참고 문헌 검증, 수정, 이미지 편집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신청 대상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스타일 파일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센티케이트 논문 집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저널 선정 및 투고하실 때는 투고 저널 추천 저희는 이제 제가 해드릴 때는 이제 두 가지 사용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APC 지원 반드시 지원 대상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판이 다 하고 나서는 내 연구 업적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필요한 개인, 부서, 기관별 인용 현황 조사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에 대한 인용 정보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연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은 오늘 교육한 것도 이후에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후에 참고하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은 근거문헌 검색 피코 실전이나 펀메드와 엔드노트는 매달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실습 교육도 이제 매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미지 작성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학술 출판의 A to G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선행연구 조사할 때 이제 주제 검색은 학술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건 선행연구 검색할 때 범위는 의과학, 간호학, 보건학, 병원 경영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국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제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펀메드 검색식 이제 드리는 게 주제 검색이고 SDI는 이제 펀메드에 신규로 등록된 문헌의 서지 정보를 이메일로 주 1회 전송하는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을 여러 주제를 하나하나 신청하시면 신청건 하나의 검색식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 검색은 체계적 문헌 고찰, 근거 범위, 스코프 리뷰, 임상 진료 지침, EBP 이런 등의 연구 활동을 검색하는데 이제 피코를 이제 기재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펀메드, 코크란, 엠베이스 등 코어DB 전략 검색식을 드리고 이 정보를 수집한 엔드노트 압축 파일을 1차로 중복 문헌 제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박서원 대리고요. 이제 데이터 수집 분석할 때는 이제 원문 제공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직접 서지 사항을 입력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펀메드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로그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도서관 아이콘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신청이 자동으로 되고요. 도서관이 연간 100건에 대한 이 비용을 도서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PDF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타관이나 해외까지 신청을 하셨으면 인쇄물로 방문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김현미 대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희망도서 신청은 최근 5년 이내 월 한 권 신청이 가능한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희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논문 집필 과정에서 논문 작성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연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참고 문헌 검증 및 수정,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스타일 파일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지 편집은 제가 그려드리진 않아요. 해상도, 사이즈, 파일 형식, 병합 등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 학위 논문은 제외되고요. 대상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기준으로 울산대 교수, 전공의 전임의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님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이 스타일 파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센티케이트 기관 이메일 계정 신청 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재호 사석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투고 전화 추천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결과는 SCI 등재, 임팩트 팩터 정보, 우선순위 고려해서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문의 주시면 되고 APC도 이제 출판사에 따라서 이제 규모나 지원 방법이 모두 다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재우 서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업적 분석, 아까 말씀드린 이 SCI 연구업적 리스트나 뭐 임팩트 벡터, 피인용 횟수를 이제 신청하시면 개인의 연구업적이나 아니면 공적으로 필요한 부서, 기관별, 뭐 본원이나 상임관도 포함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정유진 대리와 이재호 사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 외에 연구지원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 관련 가이드를 저희가 다 모아놨고요. 연구 논문 작성법, 논문 섹션별 작성법, 투고 저널 선정 방법이나 그런 것들 다 올라와 있고요. 참고 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제 CC 라이선스 이야기, 뭐 개인 연구 업적 관리하기 등과 같은 이제 그런 팁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의 엔드노트는 엔드노트 관련 정보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용 매뉴얼도 있고 스타일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스타일 게시판과 스타일 신청. 그리고 엔드노트 이용하시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FAQ나 Q&A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교육 안내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저희 달력에 보시면 일정 확인이 가능하고요. 원외 교육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 정기 교육과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 오늘 내용도 이 교육 자료에 올라가 있고요. 이용 매뉴얼은 이제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용 매뉴얼 제공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도 이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 에는 신작 도서랑 도서관 소식 및 이벤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문헌 검색부터 참고 문헌 관리 이런 논문 작성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 파트너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문의든 언제든지 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네, 적극적으로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네, 뭐 막히는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